작성 3주차인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는 목적이 다양할 것 같아요. 졸업 목적으로 들으시죠. 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졸업하겠다.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IRD나 이런 투자 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 어떤 투자를 바꿔주시죠? 알아봤고요. 예. 이제 회사 단계별로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IR은 맨 마지막 쪽이니까 예. 그것도 포함해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수준 높게 이렇게 작성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수요가 좀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내가 그러면 그 외에 이 목적으로 이렇게 배우시는 목적이 어떤 게 있어요? 손 안 드신 분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교수님 명강이 들으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각 정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계획을 플래닝 한다는 것은 전략적 사고인데 이 안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결국은 우리가 판단의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이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전략적 사고, 그럼 전략적 사고가 뭘까요? 전략적 사고. 우리가 전략은 뭡니까? 전략. 방향성. 예? 방향성. 방향 좋습니다. 방향이다. 방향성이다. 이 방향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3차원적으로 x, y, z라는 3차원의 어떤 점을 찍고 그 점을 통해서 우리가 화살표를 했을 때 이 화살표가 이 각도가 세타 x, 그 다음에 y축으로 이쪽 각도가 세타 y, 그 다음에 z축 각도가 세타 z인데 이 방향성이 결국 말씀하시는 그거 같아요. 즉 우리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거나 이걸 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힘은 어떻게 표현돼요? 속도, 가속도와 F는 ma인데 이제 물리가 나오네. 어떻게 보면 이 질량 플러스 가속도인데 이러한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속도란 말은 시간에 대해서 속도 변화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느냐, 그리고 이 안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A 다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속도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는 벡터라고 하죠. 스칼라 벡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하고 스칼라라고 하는데 스칼라는 어떻게 보면 숫자만 표시가 되고 여기는 양만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죠? 양 플러스 위치 정보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타당성. 들어보셨습니까? 타당성이 뭐죠? 다른 말로 밸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걸 feasibility라고 해요. feasibility가 뭘까요? feasibility. 실행 가능성.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실현이나 실행 같은 말인데 가능하냐? 이 과연 그게 아니고 doing 할 수 있는 doing 실행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실현 가능하다는 말은 또 뭘까요? 솔루션이 있느냐, 그죠? 솔루션이 있느냐도 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솔루션이 있느냐, 필요성도 있느냐, 필요성도 있고 솔루션도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feasibility가요 굉장히 이게 함축적인 말인데 철학에서는 뭐냐면 feasibility가 실현 가능하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필요성도 있고 솔루션도 있느냐.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이거는 매출이 일어나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은 뭐죠? 돈하고 관련이 있는 코스트예요. 이걸 매출은 시장인데 이걸 베니핏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뭡니까? 밸류죠. 결국은 이 밸류입니다. 즉 밸류가 있느냐 말은 항상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요소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이게 은행 금리 보다는 높아야지 사업 가능성이 있느냐, 그죠? 그럼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즉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우리는 예비 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뭐죠?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예비 타당성을 예타라고 하죠, 요즘. 예타 통과했냐 마냐. 그래서 예타라고 하는데 이 사업성이 있느냐거든요. 이 사업성이 뭐죠? 결국은 시장성이 있고 거기다가 기술성이 있고 이러면 수익성이 있느냐. 즉 수익성이 있느냐는 시장이라는 매출과 필요성과 기술성이라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있느냐, 당신이 기술이 있느냐 할 때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이 기술이라는 게 뭐죠? 경험, 그죠? 경험 플러스 경험 90%에 플러스 이론 10%인데 우리가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까? 거기서 놀아봐야 되죠. 놀아봐야 돼. 굴러봐야 돼. 당신은 거기서 굴러봤냐? 동대문 운동장에서 너가 굴러보면은 거기서 밸류체인을 알아서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 경험은 뭐냐면 경우의 수거든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전문가입니다. 어떤 여기서 아까 솔루션 했는데 이 솔루션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경험이고 기술성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전문가는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10가지도 나올 수 있고 100가지도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그럼 경우의 수가 뭐죠? 이걸 우리는 프레임을 제공한다고요. 프레임. 즉 관점이 많으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프로블럼에 대해서 한 사람은 이쪽 관점밖에 프레임이 없어요. 관점이 눈이 있으면 요거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런데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다차원으로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통계 분석이라는 그 공부를 하면 책 한 권으로 이걸 바라보면은 해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현대세대 유튜브도 보고 동영상으로도 보고 또 다른 책도 레퍼런스 책 몇 개 보고 그러면 이 다차원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저는 사실은 외우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잘하는 거는 이거를요 다방면에서 이렇게 투사를 시켜보면 이 저자는 이거밖에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점에서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요즘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책을 많이 일단 사가지고 어느 주제에 대해서 책을 여러 개를 사면요, 그 책이 좋다 안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책이든지 다 새로운 관점을 한두 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80%는 똑같은 말이라도 나머지 1%만이라도 전부 다 새로운 관점을 하면 그 책은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성이 있느냐, 방향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피스빌리티가 있느냐, 밸류가 있느냐,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죠? 사업성이 있어요? 피스빌리티가 있어요? 수익성이 있느냐, 그 수익성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는 시장이 있고 시장성이 있고 기술성이 있느냐, 그게 다 표현이 됩니다. 당신이 기술이 있느냐,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용적 관점이다. 왜?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한 대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국가에서 만들었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 얼마였냐면 3배 가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간에서 하니까 3분의 1로 비용을 줄이니까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그 금액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400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만든 게 1,400억의 인공위성을 만든 건지 민간이 1,400억 만드는지 그게 제가 지금 헷갈려서 말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 비용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시장성은 뭘까요? 이거를 우리는 외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예요. 외부 환경. 그럼 기술성은 뭐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부적인 거를 뭐라고 하죠? 내가 이걸 솔루션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솔루션을 많이 제시하면 강점이죠. 남들과는 다른. 그죠? 그거를 창업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강점은 뭐죠? 내가 그냥 기계공학이라면 기계공학만 아는 게 아니고 기계공학만 아는 게 아니고 전자도 알고 그 분야에 뭔가 또 바이오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원이 한 3개 이상씩 되면은 솔루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계공학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혼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계공학의 그 깊이를 더 많이 아는 걸 뽐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차원적인 레벨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하나만 알아가지고 한 30년 버티면은 인생 종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30년이 70년을 더 버텨내야 되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특히나 예전에는 스마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았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에 접근이 안 되니까 박사를 따고 석사를 따고 학사를 따고 나오면 그래도 몇 년은 버티거나 평생 30년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색을 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전자나 뭐 이런 다양한 A라는 전공에 B, C 이걸 다 해서 나만의 A, B, C라는 포지셔닝,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이거든요. 이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A, B, C 단어 한 3개 정도로 그 사람 기억해줘. 그런데 A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원 오브 댐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B까지 합치면 A, B 하면 그래도 뭐 기계, 전자, 뭐 이 메카트로닉스 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기계, 전자라는 메카트로닉스에다 C를 바이오 미케트로닉스의 전문가, 그럼 조금 먹혀요. 근데 그것만 해도 차별화가 안 돼. 왜냐하면 바이오 쪽에 메카트로닉스, 기계, 전자 쪽에 센서 전공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뭐 우리나라에 몇천 명 있어. 그러면 차별화돼. 아, 나 진짜 세계 전공에서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음악을 내가 만약에 넣어버렸어. 음악이라는 D를 내. 바이오 메카트로닉스에 음악이라는 걸 그냥 지금 적극적인 거예요. 음악을 집어넣어 버렸어. 진짜 뜬금없잖아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래도 선택한 이유는 나름 그래도 생활 환경에서 내가 이런 경험이 음악에 대해서 남들보다 강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의 어떤 뭐 그런 바이오 미케트로닉스에서 음악을 접목을 하면 과연 뭐가 나올까? 그걸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여기서 인연을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그럼 그 분야는 굉장한 어떤 자기 포지션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이오 미케트로닉 음악 뮤직 바이오 미케트로닉스 하면 뭐가 나오냐면 센스예요. 센스인데 이게 뭔가 음악과 관련된 특화된 뭐 신체 음악 센스 그게 뭐죠? 뭐 있을까? 뮤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ABC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내가 전공 대학교 학부 때 전공이 만약에 전공이 뭐였습니까? 경제학이었어요. 경제를 했다가 플러스 금융을 또 했어요. 거기다가 뭐 정부의 그 어떤 공무원으로서 정책에 대해서도 관여가 됐어. 그럼 플러스 여기다가 뭘 하나 집어넣었을 때 남과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느냐? 막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정책을 했는데 여기다가 창업을 일단 여러분들은 벌써 창업을 전공을 했어.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쪽은 전문가라고 지금 나는 인정을 안 하지만 주위에서 벌써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제가 여기 교수로서 와가지고 어쩌다 교수가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라고 공부하게 돼요. 운전을 하루에 6시간을 하는데 어떻게든 저는 그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 제가 눈만 자유롭지 못하지 귀는 자유로우니까 라디오 듣듯이 유튜브로 뭘 자꾸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찾았을 때 이게 무기가 되는 거고 이 무기를 통해서 이게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 C도 있고 이 D가 과연 뭐냐 이걸 여기서 치열하게 2년 동안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창업이라는 거 기본에 있다가 학위라는 자격증을 따는 거죠. 석박사는요 이게 학위는요 만능 자격증이에요. 특히나 이 창업 분야에서 경영학으로 학위를 따고 나가시는데 저는 창업학 박사로가 아니고 경영학 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거든요. 그게 더 좋아요. 좀 멀티하게.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 여기서 또 뭐 자격 많잖아요. 경영 지도사도 있고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기술 가치 평가, 기술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뭔가 자기의 그 전문성이 또 포지셔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포지셔닝하면 뜻하지 않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제가 뭘 했냐면 대우전자라는 데 전자회사에 있었는데 전공은 기계였고 여기서 특허를 좀 많이 내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카이로프랙틱을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보험도 했었어요. 프로덴셜과 8개월 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50명 등록시키고 제가 이런 영업도 해봤단 말이에요. 영업 작품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계전자는 메카트로닉스에다가 요거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쪽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작품이. 저도 이까지 왔을 때 사람들 주위에서 그래 멀쩡하게 대우전자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연구원에 있다가 왜 갑자기 보험을 하겠다고 뜬금없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마사지 쪽으로 이렇게 또 하느냐. 근데 저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거 자 보십시오.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기계 전자 이런 솔루션과 카이로프래틱은 인체죠. 인체에 대해서 메카트로닉스. 이거는 사업성이죠. 이런 사업성을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조금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 로봇 과제 책임자가 되는 글로 나왔어요. 로봇이 뭐죠? 사람을 대상으로 뭘 필요한지 찾아내고,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체를 알아야 되고, 그걸 구현하는 메카트로닉스, 기계 전자 이런 거 다 알아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알았으면 화학이라는 게 들어가면 재료공학까지 이거거든요. 저는 여기 전까지도 2002년까지도 앞날이 안 보였어요. 34살까지도.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합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들은 카이스트나 이런 데 나온 사람 요거밖에 몰라요. 요거밖에 그냥 시키는 일만 해요. 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보다 깊이는 없어요. 1차원을 가지고 겨누면은 레벨 경쟁에서는 딸리는데 차원 경쟁에서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차원이 많으니까 솔루션도 많고 이런 관점이 많으니까 이런 관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다른 경쟁 환경에서 제가 떵떵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수 세계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 공부 잘하잖아요. 학부 때부터 뭐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막 어떻게든 자격증 뭐 어디 뭐 봉사활동 많이 해가 뭐 자격증 따가지고 또 갖고 차원 경쟁하고 있어요. 차원 경쟁. 그 좁은 문에 어떻게든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 나이가 됐어요. 그래 왔어요. 현장 경험 없고 그냥 공부만 해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설득력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을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은 자기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생계형으로 그거 그냥 했었는데 그게 무슨 내 이력에 도움이 되죠? 뜬금없을수록 정말 이게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남들 내가 이 영역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내 전공은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융합입니다. 융합이 뭐죠? 융합. 녹여서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은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창의적이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성공 법칙이냐면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가 뭐죠? 벌써 니즈가 확보가 됐죠. 있으니까 니즈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다가 또 솔루션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단지 자기가 이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융합을 못 시켰을 뿐이지. 그래서 이 융합을 뭐라고 하죠? 에디톨로지. 뭐죠? 이게 스토리죠. 스토리텔링. 이게 뭐죠? 콘텐츠입니까? 컨텍스트입니까?
컨텍스트라고 좀 봐요. 맥락이라고 봐요. 즉 여러 개를 합쳐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머리 잘못 쓰면 이쪽으로 가면 사기꾼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아인슈타인과 같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천재라고 했어요.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있는 걸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화시키는, 분해서 재조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누가 잘해죠? 손정희. 손정희는 그랬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지식의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그 사람 소프트뱅크를 만들었고 그 전에 유학을 해서 자기가 이러한 핵심 키워드, 자기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1000개의 트렌드 키워드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낱말 카드 같이 만들어가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적어가지고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한 서너 개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걸 가지고 스토리 만드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했더니 미국에서 영어 사전 딕셔너리, 잉글리시 딕셔너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캘큘레이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2개 합하니까 영어 전자사전이 나온 거예요. 그걸 어디다 갖다 팔았어요? 샤프 전자사전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시드머니를 한 10억 정도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가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되었고 그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넘버원이죠. 우리나라 삼성과 같은데 거기서 투자로 한 게 알리바바예요. 쿠팡이에요. 쿠팡이나 알리바바는 손정희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손정희가 알아보고 알리바바 마윈 투자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개 교정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시다 했던 분을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바로 그냥 결정해서 투자를 했고 그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또 쿠팡도 마찬가지고 막 1조씩 계속 집어넣고 있죠. 우리의 레벨로는 이 관점이 안 보이는데 계속 적자 회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손정희가 어디까지 가냐?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첨단 로봇은 손정희 겁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족부에 이렇게 걷는 로봇 있죠. 그 견마 로봇 해가지고 그 개가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개같이 생겼어요. 그래가 개가 가다가 문도 입으로 열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그 배낭같이 생긴 거 메고 붕붕 날아다니는 이렇게 뛰는 모습. 그리고 페퍼라는 로봇이 있어요. 페퍼는 뭐냐면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닮은 1m 20cm짜리 쬐그만 로봇이에요. 그거는 밑에는 바퀴가 달렸고 위에서 이 28개의 모터로 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구현을 하는데 200만 원에 팔아요. 그 로봇이 원래는 예상이 작년이나 올해쯤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정에서는 대체할 걸로 봐요. 무슨 말이냐? 강아지하고 놀아주는. 그리고 애들 앞에서 거의 모션도 해주고 영어 교사도 해주고. 왜냐하면 그냥 스마트폰인데 팔 달린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하고 교감하니까 똑같이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거를 분명히 이 시장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연구개발로 만들면 1억 주고 해도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제가 그 로봇을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200만 원에 만들어요. 200만 원. 그 200만 원에 어떻게 만드냐? 애플 아이폰에 그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 애플의 아이 이뻐. 삼성의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이 애플의 아이폰은 어디서 만든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폭스콘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대만의 회사인데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요. 그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 라인에 이 로봇도 같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에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경험적 이거죠. 경험적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기술성이고 비용을 줄이니까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 200만짜리 로봇을 일본에서는 그냥 뿌려 200만 원인데 뿌리는데 생산 원가가 200만 원이 넘어요. 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플랫폼이 뭐죠? 플랫폼. 기차 역에서 그녀를 생각하면서 뭐 이러면서 플랫폼에 앉아 뭐 이러잖아요. 그 플랫폼이 그 플랫폼이 기차역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차에 대한 모든 걸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애플 아이폰, iOS. 그 다음에 그 삼성에서 뭐 안드로이드. 이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건 어디나 다 들어가 있죠. 그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반으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라 해가지고 뭐 앱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걸 다 플랫폼이라고 해요. 삼성도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스마트폰이 점유율이 높으니까 자기 스마트폰에 센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애플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 S5 기준으로 센서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면 지금 저를 찍고 있지만 그 센서는 눈에 해당되죠.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 우리가 이렇게 그 오픈 스피커 해가지고 통화할 때 그 스피커 나오잖아요. 스피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터치하면 감을 잡죠. 터치 센서가 있어요. 여기다 기압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온도계도 들어가 있어요. 또 뭐가 들어요? 과열되면 스마트폰이 카메라 촬영하다가 한 20분 후에 과열되었습니다 하고 강제 종료시키고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걸 뭐라고 하죠? 자세 같은 거를 감지하는 거를 자이로 센서라고 해요. 자이로 센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 지구에서 여기에 어디 있는지 GPS 센서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충격 센서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게 자이로 센서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8개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기압 센서 같은 것도 다 있어요. 고도 몇 도, 몇 메다입니다. 기압, 공기의 그 압을 재는 센서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센서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각자가 전부 기상청 센서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그 위치에 따른 자세에 따른 뭐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거는 어딘가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태북질하고 뭐 하잖아요. 그 데이터 다 어디가 있어요? 미국 본사에 내 사진 정보 다 거기 게더링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KT를 통해서 애플 아이폰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애플 아이폰이 뭔지도 몰랐어요. 버튼 하나 있고 저는 너무 그게 새로운 거라서 저는 그때 관심 안 가졌는데 2011년도인가 됐을 때 갤럭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제가 샀어요. 샀더니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예요. 왜 스트레스입니까? 전화 왔는데 어떻게
수업 중에 꺼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죠? 하루에 저 버튼 누르는데 버튼을 눌러도 안 꺼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난감한 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이런 메뉴를 보면서 근데 이게 뭐 그죠? 뭐 위로 올리면 막 화면이 그냥